못한 친구라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요. 같이 설명하면서 대략 느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수업에서 다뤘던 테이블 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은 어쩔 수 없이 좀 나와요. 오토 레이아웃 얘기는 같이 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챕터에도 있으니까 그때 수업에서 조금 더 다루기는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하는 건 우리 잘 하고 있었죠.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우리 지우는 것도 했고요. 지웠고 그리고 메시지 구조체를 만들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 모델 데이터 모델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왜 탑다운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텀업이라고도 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틀에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서 점점 세밀한 의사결정들 그리고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탑다운은. 탑다운인 거죠. 탑 투 바텀. 네. 탑다운이고 바텀업은 이것들에 대한 어떤 구현으로부터 정돈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게 좀 추상적인 거라서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 탑다운 보통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저만 그렇게 쓰는 건 아닐 겁니다. 업계에서는 탑다운이라고 그러면 약간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뷰로 구현해 나가는 걸 의미하고요. 바텀업은 일단 뷰부터 만들고 그걸 정돈해서 모델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큰 프로젝트는 거의 탑다운으로 구성돼요. 왜냐면 여러 팀이 개입해서 여러 이해관계자와 뭐 모델링이 돼야만 그런 거 정교하 이게 빈틈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회의도 많이 하고 모델링을 먼저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탑다운 방식에서는 데이터 모델 설계를 선행합니다. 물론 바텀업이라고 해서 뭐 뷰부터 만든다고 해서 이런 모델링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 한 명의 어떤 미션으로 봤을 때 뷰부터 만드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룩이 보일 것인가를 화면을 미리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화면들을 하나씩 열어 놓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네모 그린 다음에 뭐 여기다 뭘 넣고 여기다 뭘 넣고 이걸 누르면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라는 걸 그려내요. 그 인터페이스 아키텍처에서 모델링을 추출할 수 있죠. 왜냐면 화면을 구성하는데 '아 여기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구나. 요런 게 보여야 되는구나. 뭐 인증 절차가 하구나. 그러면 인증이 필요하면 유저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유저의 뭐 권한이 있으면 유저 권한 롤 세팅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도 있고. 이거는 근데 약간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문제? 뭐 쪼끔 그런 얘기예요. 음. 모델링부터 한다는 건 그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를 먼저 뽑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비즈니스 분석부터 하는 거죠. 그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요렇게 뽑는 경우가 있고 요구사항 분석부터. 그러면은 어떤 뭐라 그러죠? 얘는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나면 아 약간 도메인이 나와요. 도메인과 모 도메인 모델들이 나와서 이것들을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사용자 유저 정보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유저 정보가 있고
보통 예시를 드는 게 저런 거죠. 수업을 설계한다 그러면 클래스를 설계한다 그러면은 뭐 스튜던트가 있고 그리고 그 티처가 있고 그 둘 사이 연결하는 클래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앱을 누가 쓰느냐에 대한 유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그걸로부터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듯 쪼끔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조직마다도 다르고 누가 리드하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좀 강한 회사들은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부터 그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이건 제 경험에 한하는 거니까 뭐 이게 완전히 제너럴한 얘기는 아닌데 그 뭐 얼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개발자 주도로 또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요구사항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부분부터 하게 됩니다. 음. 자 그래서 그런 모델링 끝에 나오게 되는 게 이런 구조체인 거죠. 우리가 메시징 필드 우리가 메시지 앱을 만드는 게 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앱에 들어가는 메시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거죠, 이 앱에서. 그 메시지라고 하는 앱을 만들 때 내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 내 거냐 네 거냐 이거는 불리언 타입으로만 만들어도 되겠죠. 그때 말씀드렸죠. 채팅에서 내 거 네 거 이렇게 우리 카톡에서 버블 위치 이렇게 띄우듯이 고렇게. 그리고 타임 스탬프. 전송 시간까지 해서 시간으로 소팅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예. 그리고 얘는 추상적인 데이트 타입이니까 이 친구를 데이트 포매터라고 하는 객체로 형식을 지정해서 문자로 변환하는 타임 스트링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이렇게 타임 스트링 문자로 변환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메시징 객체 그 구조체를 만들어 놨고요. 객체라는 표현으로 저는 좀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네요. 이게 이 객 이걸 객체라고 하죠. 예. 이 친구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걸 객체라고 하면 구조체나 클래스나 구조체 객체, 클래스 객체. 그냥 요런 메시지 이런 것들 오브젝트적 객체. 오브젝트. 이렇게 됩니다. 좀 작죠 글씨가? 이렇게 키울게요. 잘 보이시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출력되는 그 버블은 뭘로 만들어요? 테이블 뷰 셀로 만들어요. 생각해 보면 메시지도 라인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에 요렇게 뜨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테이블 뷰로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테이블 뷰를 써요. 예. 대신 요게 높이 값 때문에 초반에 되게 애를 먹었어요. 높이가 다이나믹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텍스트 길이 지금은 API가 있어요. 텍스트 길이에 의한 로우 하이트를 가져오는 API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게. 그 계산을 해 줬어요. 폰트 사이즈로 너비 계산하고 너비 계산하면 글자 수에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나오고 그럼 이게 라인이 몇 줄이 되니까 거기에 곱하기 패딩 해 가지고 실제로 계산해서 로우 하이트 정보를 줬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로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예전에는 메시지 필드 높이 계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요즘은 전체 보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맥스 값이 있어요. 전체 보기. 아시죠? 카톡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 찍고 높이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게 넘어가면 높이가 화면의 높이를 넘어가면 계산이 어려워져요. 그 테이블 뷰 속성 특성상
테이블 뷰 셀은 화면 높이보다 작을 것이라고 가정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 화면 사이즈보다 높아지면 얘가 쪼끔 오류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이야 그게 많이 개선됐겠지만 그래서 전체 보기 잘라서 요 메시지 버블 크기를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애플이 만든 아이메시지는 그냥 쭉 나오는 것 같죠? 쭉 이렇게 스크롤하면 잘 나오던데. 아마 뭔가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던지. 높이 계산 API가 최적화돼서 요즘은 이제 그걸 가져다 쓰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애를 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죠. 오토 레이아웃은 말풍선의 위치 값을 정할 건데 일단 네. 그 앞쪽 제약, 뒤쪽 제약을 만들어 두고 이 조건에 따라서 인제 나중에 업데이트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16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풍선을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않고 가운데 뜨는 형태로 초기화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친구는 지금 초기화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어 보통 일반적으로 상대 메시지 회색에 내 메시지 파란색. 그냥 요거는 아이메시지가 요런 형태로 뜨죠. 그래서 고렇게 되는 거고 메시지를 오른쪽으로 상대가 보낸 건 오른쪽으로 잠깐만. 내 메시지는 오른쪽으로 붙이고 상대 메시지는 왼쪽으로 붙이고 색상은 내 메시지는 파란색으로 띄우고 상대 메시지는 회색으로 띄우고. 그죠? 요거를 지금 규정한 겁니다. 컨피규어에서 처리한 거죠. 컨피규어가 뭐예요? 그 테이블 뷰 그 셀포 로우앳 에서 그 MVC 패턴이라고 했죠. 데이터 소스에서 어 인덱스 정보로 그러니까 몇 번째 값인지를 요청하면 내가 거기다가 셀을 구성해서 테이블 뷰에다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애플이 테이블 뷰를 만들던 시점에는 컴퓨팅 자원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최적화를 위해서 나머지 기능들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구멍 뚫기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그 셀 부분만 너가 채워주면 나머지는 내가 최적화해 줄게라고 해서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 그 지금 이야기한 어, 챗 메시지 셀이 들어가는 테이블 뷰와 이제 우리는 운세 버튼을 만들기로 했었죠. 운세 버튼이랑 메시지 입력 창이랑 그리고 샌드 버튼이랑 이 정도면은 가장 미니멀한 거죠. 필요한 버튼들만 딱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는 따로 영속 데이터 쓰지 않고 우리 아직 코어 데이터 안 배웠으니까 영속 데이터 쓰지 않고 배열로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앱을 껐다 키면 얘는 사라지죠. 앱을 껐다 키면 사라지는 친구고요. 자, 키보드 처리. 키보드 처리 이게 우리가 아마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키보드 입력창의 높이를 음 지금 뷰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다가 텍스트 필드를 두고 위에 테이블 뷰를 둔 형태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 키보드가 올라오면 이 입력창을 여기 보시면 키보드 레이아웃 타이트보와 바텀을 더한 거 그러니까 제일 하단에서 키보드 높이만큼을 올린 거죠. 컨스트레인트로 오토 레이아웃으로. 그러면 입력창이 화면에 키보드가 올라오면 입력창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요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이거 말고 그 액세서리 뷰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액세서리 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키보드 인터페이스 상단에 요 붙어있는 뷰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애드 서브 뷰를 해서 여기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키보드랑 같이 따라다녀요. 보통 메시징 앱들이 고 영역을 사용합니다. 액세서리 뷰라고 하는 영역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화면에 붙여 놓고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 if needed를 호출하면 여기서 컨스트레인트를 바꿨잖아요. 뷰 업데이트를 해 주는 코드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제약 조건이 수정된 거잖아요. 제약 조건 변경이 적용돼요. 제약 조건 변경이 적용되니까 요 컨스탄트가 바뀌는 거잖아요. 키보드 하이트만큼이 위로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풋 필드가 자연스럽게 쓱 부드럽게 0.2초 동안 애니메이션 돼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스크롤 투 바텀으로 최신 메시지로 스크롤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보통 메시징 앱들이 그렇듯 내가 메시지를 치려고 하면 최신 메시지로 가야 내 메시지가 바로 밑에 뜨니까 쫙 스크롤 해주죠. 네, 그냥 그런 약간 관습 코드 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운세 메시지를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요거를 배열에 넣어두고 랜덤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코드. 요걸 누르면 어, 문장 여기 들어있는 지금 여기는 30개인데 제가 100개 드렸어요. 100개 메시지 중에 랜덤하게 출력하는 것을 하고 또 여기도 중요한 건 메시지에다가 배열에다가 추가하고 이건 데이터죠. 데이터 모델 쪽 코드인 거고 여기서 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UI 킷은 뷰 업데이트가 자동이 아니에요. 뷰를 항상 업데이트 해줘야 최신화됩니다. 데이터를 바꿔도 화면을 갱신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API 연동하는 부분은 이제 레벨 2. 레벨 2는 네, 정원님이 주셨던 명언 API 써서 가져오는 건데 이거 뒤에 나와요. 네트워크 관련된 수업을 할 거고요. 일단은 URL을 만든 거죠. URL은 객체예요. URL은 문자열 자체를 가지고 URL이란 객체를 만들어 줬어요. 이거는 여기에 패턴 인식을 해서 URL의 규격에 맞는지도 검출하고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드 구문을 쓴 이유는 URL로 지정되지 못하면 드랍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스킵 나가버리고 URL 정상적으로 URL 객체가 생성되었다면 애니메이션 걸고 이것도 뷰죠. 뷰 업데이트를 치고 그리고 URL 세션 쉐어드 데이터 태스크 위드라고 하는 요 메서드가 싱글톤 메서드예요. URL 세션이라고 하는 애플이 제공해주는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객체가 있는데 거기에 쉐어드라고 하는 공유 객체가 있습니다. 쉐어드를 쓰는 이유는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전화 교환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는 거죠. 핸드폰 안에 모뎀이 한 대만 들어 있으니까 결국 어떤 신호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데는 이 리소스에 제약이 있을 거잖아요. 막 무한정 발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리소스를 점유하고 있을 수 있는 게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싱글톤 패턴을 많이 씁니다. 싱글톤 패턴이라는 게 병목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쉐어드란 친구가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니까 만약에 네트워크를 엄청 쏘면 줄을 엄청 서요. 큐가 돼요. 그 메시지들이 좀 늦게 발송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쨌든 자원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쉐어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이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데이터 태스크라고 하는 메서드를 편하게 쓰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인터넷 주소만 있으면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뭘로? 요 뒤에 오는 클로저로. 예. 뒤에 오는 클로저에서는 비동기죠.
비동기. 비동기는 우리 UI킷 프로젝트 이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뒤에 오는 클로저 자체가 resume이라는 키워드로 요 데이터 태스크이기 때문에 태스크에 resume 하는 거예요. 태스크는 이제 업무 단위로 쪼개서 얘를 약간 소포에 포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스크를 송장을 출력한 거죠. 송장을 출력한 거고 실제로 발송은 resume을 통해서 발송됩니다. 그래서 resume을 해서 발송이 되는 거고 이 뒤에 오는 클로저는 컴플리션 블럭이 콜백 블럭이기 때문에 발송한 게 돌아왔을 때 호출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해서 비동기로 호출이 돼요. 비동기로 호출되는데 내가 화면을 갱신해야 되니까 네트워크를 갔다 왔네. 화면을 갱신해야지. 그러면 뷰 갱신은 어디서 해요? 메인 스레드에서 해요. 그래서 비동기로 갔다 왔기 때문에 얘가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데 네트워크 스레드는 별도로 돌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서 내가 승격시켜서 메인 스레드에서 핸들 API 리스폰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패치 메인 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UI 메인 스레드로 돌려서 내가 화면을 갱신해 줄 거야. 네트워크 처리 업데이트 해줄 거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리스폰스 응는 API 리스폰스 코드가 없네. 지금 이게 그 API 리스폰스 응답 여기 핸들 아마 물론 어떤 전처리와 후처리가 있겠지만 얘가 핸들 리스폰스가 될 겁니다. 핸들 리스폰스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 돌아온 응답에 대해서 제이슨으로 디코딩해서 제이슨 오브젝트 우리 중괄호 따옴표 키밸류 그거를 응답에 넣어두고 그 응답에 대해서 작가가 널이 아니고 여기 이거 사망연산자죠. 널이 아니면 조건 아니면 앞에 거 그죠? 기면 뒤에 거. 작가가 있으면 작가 정보랑 메시지 정보를 출력하는 거고 작가가 없으면 메시지 정보만 출력하는 거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텍스트 필드에 넣어서 어펜드 시키는 거죠. 그러면 배열에 추가된 거고. 이 뒤에서 뭐 해야 돼요? 뷰 업데이트 해야 돼요. 안 해주면 이거 화면 갱신 안 되겠죠? 테이블 뷰 릴로드 데이터. 요걸 뒤에서 호출해 줘야 됩니다. 밑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면 될 겁니다. 핵심 로직만 지금 딱 담겨 있는 거예요, 화면에. 그리고 셀프 로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블 뷰에서 요 한 칸 그리는 거. 한 칸을 컨피규어로 그렸으니까 컨피규어는 아까 뭐였어요?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셀이 이쪽으로 붙는지 결정을 해주는 코드가 들어있었죠. 마이 메시지면 오른쪽으로 붙이고 파란색이 되고 마이 메시지가 false면 회색 왼쪽으로 붙고 회색이 되고 그렇게 처리해주는 로직이 들어있으니까 테이블 뷰가 정돈될 겁니다. 메시지에 따라서. 그 우리가 아직 오토 레이아웃을 많이 안 다뤘는데 이따 변수로 다루는 것도 배울 거예요. 오토 레이아웃을 이렇게 지정을 하죠. 이 끝까지 이게 지정한 거를 변수에 저장했어요. 그
변수를 액티베이트하거나 디액티베이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어 왼쪽에 붙였다 오른쪽에 붙였다. 화면이 작아지면 작게 쭈그렸다. 화면이 커지면은 크게 펼쳤다. 이런 것들을 제약 조건 변수를 액티베이션 하는 걸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액티베이션 근데 주의사항은 제약 조건이 겹치는 경우가 있겠죠? 바텀 앵커로 밑에다 화면 밑에다 붙였는데 내가 뭐 10 포인트를 떼는 경우가 있고 100 포인트를 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둘 다 액티베이트를 하려고 하면은 겹치죠? 제약 조건 자체가 겹치는 거는 인제 물론 이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잘못된 코드죠. 그런 걸 개발자가 잘 제어해 줘야 돼요. 제약 조건을 하나만 어 적당하게 그 적절한 제약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게끔. 누락도 문제라고 그랬어요. 제약 조건은 어떤 뷰가 있을 때 탑, 트레일링, 리딩, 바텀, 앵커로서 어딘가에 붙여요. 뭐 상위 뷰에 붙이든 위쪽에 있는 시블링에 붙이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뷰에 붙이든 뭐 그거는 이제 어디다 붙이든은 상관없지만 이 4 개의 값 또는 어 1개 이상의 고정점과 너비와 높이. 1개 이상 2개 이상. 예. 얘는 그러니까 가로축에 있어서의 앵커와 세로축의 앵커 2개 이상의 앵커와 가로 세로 높이가 필요합니다. 예. 이 두 가지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켜 주셔야 돼요. 이게 오토레이어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약 조건 변수를 관리하는 게 있다. 음. 아 그리고 텍스트 필드의 기능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델리게이트 패턴을 사용하고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을 구현해 줌으로써 텍스트 필드의 어떤 액션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코드. 그래서 텍스트 필드에 리턴 키를 누르면 텍스트 치다가 엔터 누르면은 샌드 메시지 되게끔 음. 고거 처리하는 로직을 텍스트 필드에 추가한 거죠. 예. 그리고 까먹지 마세요. 뷰 업데이트가 여기도 있어요. UI 킷은 다수동이에요. 내가 화면을 갱신해 주지 않으면 화면이 갱신되지 않아서 안 보여요. 테이블 뷰가 안 바뀔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저거 항상 해 주셔야 되고요. 음. 릴로드 데이터는 반드시 메인 스레드에서 뷰니까 UI는 반드시 메인 스레드에서 하라고.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스케이핑 클로저가 데이터 태스크 메서드를 벗어나서도 실행되잖아요. 데이터 태스크가 실행되고 나서는 종료될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 태스크에 전달했던 내 콜백 블럭은 돌아와서 실행돼야 되잖아요. 잠깐만. 아, 아니지. 이 데 이 데이터 태스크라고 하는 메서드를 구현한 함수 본문이 사라지더라도 어 그래도 실행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친구에 대한 참조 조건을 위크로 지정하는 거는 제가 이거 쇼츠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거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트롱 레퍼런스랑 이게 저기랑 연관돼 있는 거예요. ARC랑. 오토 릴리즈 카운트. 참조 왜냐면 이 어쨌든
함수 바깥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조건을 갖는 순간 메모리의 별도의 영역을 차지할 텐데, 왜냐면 함수가 종료돼도 내가 계속 실행돼야 되니까. 식당이 문을 닫아도 내가 밥을 먹어야 되면 다 치우는데 안에, 그러면 내가 뭐 어디다 밥상을 펴놓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깥쪽에다가. 그러면 그 밥상은 누가 치워요? 그거 치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크를 쓰면 밥상을 빌려온 거야. 그럼 자동으로 치워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unowned가 있는데, unowned는 내게 아니야, 약간 뭐 이런 거예요. 예.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owned 두 가지가 있습니다. weak, unowned. strong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여기서 그러니까 쓰는 타입은 아니고, unowned가 strong 타입이에요. 예. weak와 unowned. strong 타입이 아니지. strong은 이제 release count, 그러니까 이게 weak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러니까 참조 카운트를 증가시키지 않는 키워드고, 스트롱 타입은 참조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타입이에요. 참조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순간 메모리 릭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얘는 참조 카운트를 증가시키지 않으니까 메모리 릭은 없는데, unowned를 쓰면 만약에 메모리에서 해제가 먼저 돼버리는 순간 크래시가 나는 문제. 위크는 그걸 좀 그레이스풀하게, 그러니까 우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내가 종료됐다면 물음표가 있으니까 옵셔널이니까, 나를 불렀던 그 친구가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스킵되는 거죠. 그래서 위크를 쓰는 거예요. 뭐 혹시 질문 있어요? 신하쌤 수업에 들어오신 건가요? 채팅만 오신 건가? 안 계시네. 뭐 어제 밤에 누구 뭐 같이 하신 거 있어요? 뭐 만드셨어요? 추나쌤이 가끔 그런 거 막 도와주시고 하던데. 네네, 올려드릴게요. 이거 말고 그 아예 소스 코드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삭제 이거 스와이프 액션 주는 거는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죠.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의 속성 중에 테이블 뷰 에디트 커밋 에디트 스타일 for row at이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내가 구현하면 애플이 스와이프 액션 디텍팅도 해주고, 거기서 트리거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뭔가 누가 수행하면 그 결과도 나한테 주는데, 그 수행하는 변경사항 조건이 딜리트면 지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테이블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면, 예, 요게 실행될 거고, 그래서 레코드가 사라질 겁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셀 재사용에 대해서 prepare for reuse 우리 수업 때 얘기했었어요. 이건 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셀이라고 하는 게 약간 물레방아 도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메모리 공간을 한정적으로 만들어둔 다음에 스크롤해서 위로 화면이 날아가면 위쪽에 있던 셀을 떼서 아래쪽에 붙이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아래쪽으로 나간 애를 떼서 위쪽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서 최적화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아래에서 떼서 위로 붙일 때 아래쪽에 들어있던 데이터들을 지우는 거,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입주 청소죠. 예. 거기에 데이터 들어가기 전에 싹 초기화해 놓는 거, 그 prepare for reuse입니다. 이게 항상 호출돼요. 셀의 어떤 컨피규어 하기 전에, 셀 for rowet이 불리기 직전에 prepare for reuse가 불립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불려서 싹 정돈해 놓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때 투두 앱 하다가 그때 좀 오류가 있었죠. 그 어트리뷰트 텍스트 때문에 프리페어 포 리유즈를 잘못하는.
텍스트 필드랑 어트리뷰트 그 텍스트 레이블 객체의 어트리뷰트 텍스트랑 텍스트 과정 관련해서 순서를 잘못하면 좀 이상해지는 버그는 아니고 사실 문서를 잘 읽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예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쪼끔 저도 제가 잘 안 쓰는 어트리뷰트다 보니까 잘 안 쓰던 값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게 prepare for review입니다. 확실히 근데 그런 기억이 있으면 쪼금 각인이 되죠.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으면은 휘발될 수 있는 건데 가끔 이렇게 탁 막혀 가지고 막 한참 파보면 그게 되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서 오래 그래서 보통 개발자의 왜 백엔드 엔지니어 채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트러블 슈팅이 있는데 트러블 슈팅 경험이 있느냐. 그러니까 백엔드는 장애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가능한 한 최대한 잘 동작하고 있어야 되는데 장애 경험이 선명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래 이렇게 각인하고 있는 사람이 노하우가 많은 거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회사에선. 왜냐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처했으면 좋겠으니까. 예. 이런 개발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지만 네. 고치고 나면 되게 나한테 선명하게 각인돼서 나의 어떤 스킬이 됩니다. 그런 아마 앞으로도 저도 그런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UI 레이블에 있는 어트리뷰트 어트리뷰티드 텍스트 초기화하는 코드를 텍스트 어트리뷰트 밑에다 두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오는 문제라서. 뭐 이모지 캐시 뭐 이런 거는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디버깅 체크리스트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뭐 이렇게 구현은 요런 식으로 순서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됐고. 예. 그래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테이블 뷰예요. 테이블 뷰가 그만큼 UI 킷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고 어 가장 샘플링이 잘 돼 있고 난이도도 살짝 있지만 이해하고 나면 UI 킷의 동작 원리를 거의 70~80%는 이해할 수 있는 구조라서 테이블 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번 주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음. 요거는 쉬는 시간 다 됐네요, 시간이. 예. 이렇게 하고 요거 파일 공유해 드릴게요.